그 혁신위원회 토론 오시느라고 그 근무 끝나고 부랴부랴 오시느라고 좀 많이 바쁘셨을 것 같습니다. 저희 서울시 사회복지사협회가 그 시대 집행부가 시작이 되면서 하나의 화두로 준비됐었던 부분들이 그 복지국가에 대한 부분들과 이제 사회복지시설들이 좀 더 현장에 중심축을 두고 운영을 할 수 있는 혁신적인 모형에 대한 개발, 그래서 이제 혁신위원회를 만들게 되었고요. 공교롭게도 저희 서울시 사회복지사협회 혁신위원회 활동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도 이 공공성 강화에 대한 부분들이 연구가 되면서 조금 저희 혁신위원회와의 고민들이 함께 공감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갖고 오늘 토론회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어쨌든 변화가 필요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아픔이 있을 수 있고 갈등도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변화가 필요한 시점에서 변화하지 못한다라면은 저희 스스로가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고 외부에서 강제적으로 바꿈을 당하는 이러한 위험성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12대 서울시 사회복지협회 집행부가 들어서면서 좀 적극적으로 우리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부분을 모색해보자라는 식에서 준비가 되고 토론이 되고 진행이 됐었습니다. 오늘 토론회가 모든 것을 결론 짓고 마무리되는 부분들이 아니라 새롭게 논의를 시작하는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많은 의견들 그리고 앞으로 준비해야 될 우려들도 함께 고민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발표를 맡아주신 김지석 교수님과 그리고 여러 토론자들 고생 많으셨고요.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토론회를 주최하는 사회복지혁신위원회 위원장님 모시고 그동안의 활동 경과와 그리고 향후 계획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주 위원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회장님이 나오실 때하고 박수가 다르군요. 그래요. 장재고 회장님 임기 두 번째 장재고 시즌2가 시작되면서 혁신위원회가 구성되어져서 지금 한 2년 반 정도 이렇게 활동을 해왔습니다. 여러 가지 혁신에 관련된 논의나 연구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저희가 이제 너무 이렇게 막연하고 철학적 논의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판단하에 세 가지로 이렇게 좁혀서 논의를 해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현장 몰입형 사회복지시설 운영 그렇게 해가지고 굳이 표현하자고 그러면 협동조합 같은 형태의 조합주의 방식의 사회복지시설 운영이 하나였고요. 두 번째 꼭지는 급여 체계를 개혁하지 않으면 현장의 혁신과 변화는 유연하다 이런 생각 때문에 사회복지시설 급여 체계 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두 번째 꼭지로 삼았습니다. 세 번째는 혁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권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좀 더 주도적으로 선도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혁신학교 모델을 좀 도입해서 혁신사회복지시설 제도라고 하는 것을 도입해보자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의제를 가지고 논의를 했고요. 총 세 가지의 논점을 가지고 논의를 2년간 동안 해왔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렸던 협동조합 관련해서는 작년도에 저희가 토론회를 한번 했는데 사실은 그 이후에 구체적으로 협동조합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했고 또 관련된 사람들이 준비도 일부 했었고 학습도 많이 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지금 이제 주도하는 세력들이 응집력이 없어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현재까지 만들어지지는 않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이와 관련된 학습과 지향점을 가지고 함께 노력하기로 한다 하는 정도로 일단 혁신위원회 차원에서 협동조합 문제는 정리를 했습니다. 나머지 두 가지가 오늘 논의하려고 하는 꼭지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급여체계 개혁입니다. 소위 단일직급 호봉체계를 도입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 회장님 잠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이 내용들을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을 나눌 때에는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엄청난 그 혼란 혹은 또 이견 이런 것들이 있어서 새로운 형태의 현장 안에 갈등이 야기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논의는 뭐 혁신위원회가 구상하고 있는 그 초안대로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일정 부분의 절충과 그 접점을 찾아서 합의된 뭔가를 만들어낸다 할지라도 기본적으로는 이 논의를 시작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것이고요. 지금 이 시점에서 논의하지 않으면 감히 제가 보기엔 기회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논의할 내용은 그 혁신사회복지시설 제도 도입하자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 혁신사회복지시설을 지정하는 그 요소가 구체적으로 발제문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건 이제 앞으로 논의할 문제이긴 한데 그런 제도가 도입을 한다라고 했을 때 역시 현장에서 또 다른 형태의 갈등이나 혼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또한 지금 시점에서 논의하는 것은 시적절하고 특히 전국의 사회복지계를 선도하고 주도하는 서울시 사회복지 영역 입장에서는 당연히 해야 할 매우 적절한 논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얘기했습니다. 아울러 제가 얘기가 길어지는 이유는요. 발제자인 김민석 교수님이 장소를 잘못 알고 딴 데가 계신데 아직 도착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그 측에서 시간을 끌려고 요청하시기 때문에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과정들이 있어서 여기까지 왔고요. 앞으로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제 뭐 우리 과장님 말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저희 현장에서 또 이 위원회 차원, 또 사회패 차원에서 논의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구체적으로 정책적으로 서울시에 요청을 하고 서울시가 또 반영을 해주셔서 현장에 영향력이 있는 하나의 제도 정착이 돼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런 논의를 통해서 혁신위원회의 최종 안을 우리가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안이 정리가 되면 그것을 저희의 상위 기관인 사협회에 정식으로 요청을 할 것이고 사협회는 또 장현아님 알아서 하겠습니다만 운영위원회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구조가 있잖아요. 그 안에서 논의를 좀 다시 하게 될 것 같고 거기서 서울시사협회의 공식 입장이 되면 그걸 아마 서울시로 이렇게 이첩을 시켜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뒷일은 뭐 저는 잘 모르겠고 일단 혁신위원회 차원에서는 오늘 논의되는 것을 가지고 정리된 의견을 하나의 안으로 도출하려고 하는 것이 목표이고 과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하고 논의할 때는 이제 오셨네요. 논의할 때는 좀 더 구체적인 논의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첫 번째 이런 토론 모임 하는데 이념이나 가치에 관한 논의를 안 하고 어떻게 말았으면냐라고 말할지 모르겠으나 사실은 대부분 다 공공성을 강화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대동소이한 의견일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그런 이 관절적인 논의는 좀 가능하면 지양해 주시고 실무적이고 세부적인 그런 구체적 논의를 중심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혁신위원회 위원님들이 이런 모임을 하기 위해서 꽤 긴 기간 동안 여러 차례 모임을 하고 준비를 해놨습니다.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사회부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위원장님 어려운 시간 감사합니다. 예, 오늘 토론회 좌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동국여자대학교의 남기철 교수님이십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해주신 동국여자대학교에 근무하는 남기철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 앞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사회복지시설 혁신과 관련된 주제를 놓고 논의를 하는 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상당히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해주셨고요. 오늘 저희가 다루게 될 주제가 운영혁신, 인사혁신 이런 표현을 합니다만 사실은 저희들의 사회복지시설들의 거의 기본적인 운영 방식이 되다시피 한 위탁, 민간 위탁이라는 부분 혹은 급여체계와 관련된 부분 사실은 굉장히 다루기가 거북하고 힘든 주제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전에 혁신위원장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불편하더라도 그런 구체적인 이야기로 혁신을 이야기할 때가 됐고 더 이상 이제 막연한 이야기만 하게 된다면 혁신이라는 단어가 오히려 가장 혁신을 해야 할 그런 단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비로소 좀 구체적인 의미에서 혁신과 관련된 그런 방향에 대해서 그동안에 논의되어 왔던 부분들을 발전해 주시고 또 여러 토론자분들께서 좋은 의견들을 주시게 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발표와 토론자분들이 좀 많습니다만 발표자께서 아마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을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에 토론자분들은 나중에 토론하는 시간에 소개를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굉장히 귀한 시간 내서 발표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발표자를 먼저 소개해드리고 발표를 듣고 나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김진석 교수님께서 발표를 맡아주시겠습니다. 컴퓨터가 로딩이 되는 동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 소개한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김진석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공덕동으로 가다가 전화를 해봤더니 여기 중간에 전화를 해서 다행히 큰 사고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워낙 서울에서 가장 바쁘신 분들을 다 모셔놓고 이렇게 늦게 시작하게 돼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회복지 시설 혁신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제게는 너무나 좀 한편으로는 버겁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좀 부담되는 주제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발제를 해주실 것을 제가 요청을 받고 상당한 고민을 하다가 결국 이제 두 개의 주제로 좀 좁혀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아까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직혁신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인사혁신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라고 하는 두 개의 지점이었고요. 그보다 더 이제 근본적인 질문이자 주제는 혁신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복지계뿐만 아니라 현장뿐만 아니라 학계 그리고 다양한 영역에서 민간과 공공을 아우르는 다양한 영역에서 혁신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왜 혁신이고 혁신이 무엇이고 왜 혁신이 필요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굉장히 포괄적인 주제이기 때문에 최대한 제 논의의 폭을 좀 줄여서 집중적인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두 개의 주제로 제가 좀 좁혔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인사혁신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한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관의 조직혁신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또 하나의 꼭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이라고 하는 주제가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결코 낯선 주제가 아닙니다. 혁신이 가장 먼저 논의되었던 영역은 아시는 바와 같이 주로 공공 영역보다는 민간 영역에서 특히 영리 영역에서 사실은 생존을 걸고 혁신이 이루어졌죠. 그리고 혁신이 이루어질 때마다 사회적으로는 굉장한 파장을 일으키게 되고 그리고 그 파장을 일으키는 것이 한 측면에서는 사회적으로 강제된 측면이 없지 않죠. 혁신을 하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혁신이라고 하는 거가 기존에 이미 변화한 환경에 대한 대응하는 측면에서 혁신이 이루어졌던 것이 지금까지의 과정이었고 이와 같이 민간 영역과 특히 이제 그 영리 영역에서 시작되었던 혁신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더 범위를 넓혀서 공공의 영역에서도 혁신이라는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제3섹터라고 하는 NGO라든지 혹은 민간 영역에서도 다양한 방식의 혁신이 시도되고 있고 그 혁신의 영향력은 또 역시 다양한 방식으로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사회복지에게 있어서 혁신은 무엇이고 왜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좀 얘기를 해야지 이 배경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걸 갖다가 한 두 가지 정도로 정리해봤습니다. 무엇보다도 굉장히 오래된 주제이긴 하지만 사회복지 시설의 공공성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공공의 관심, 민간의 관심, 그리고 시민의 관심이 기본적으로 있어왔고 이걸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혁신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지점이 또 역시 단지 주체의 변화뿐만 아니라 환경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끊임없이 이루어져 왔고 복지 환경의 변화가 항상 있어 왔지만 최근 들어서는 여기 계신 분들이 이미 체감하시고 있는 바와 같이 급격하게 그리고 훨씬 더 근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옷을 좀 벗고 말씀드려도 될까요?
제가 학회 일을 하고 있는 제가 관여하고 있는 학회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회복지 행정학회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행정학회에서 제가 뵌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사회복지 행정학회가 좀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밖에 나가서 하면 안 되는데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제목을 가지고 그 청중들을 잘 이렇게 낚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해서 그 제목을 그렇다기 뽑아서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모이게 하고 물론 대부분의 경우에 거기에 걸맞는 그 주제를 발표를 하고 토론이 이루어지지만 때에 따라서는 그 청중들한테 좀 이렇게 혼이 나기도 하는 그런 학회 중에 하나인데 제가 다음번 학회 주제를 결정하기 위해서 지난 한 15년, 20년 동안 학회의 주제를 갖다 제가 한번 쭉 봤어요. 그랬더니 대략 한 30개에서 40개 정도의 주제들이 있는데 그 주제 중에서 놀랍게도 10개 이상의 주제에서 혁신이라는 말이 들어가고 환경의 변화라는 말이 들어가고 거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뭐 이런 식의 주제들이 항상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거가 얘기하는 바는 결국 사회복지 현장에서 혁신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고 심지어는 제가 이제 토론문에 썼던 것처럼 혁신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진부해지는 현상에 이르렀죠. 거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가지의 배경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공공성 강화라고 하는 지점이고요. 그 공공성 강화라고 하는 거는 물론 거기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운영이 사실은 공공의 자원들이 굉장히 많이 투여되고 있고 그리고 사회 서비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공공에 대한 공익의 측면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공공성이라고 하는 필요성이 나오고 있고 그 필요성이 여기서 말씀 나열한 것처럼 민간 직영의 형태가 되었든 민간 위탁의 형태가 되었든 공공 직영의 형태가 되었든 누가 설립하고 누가 운영하느냐의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주체와 설립자의 측면에서는 약간의 상이한 지점이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 운영을 갖다가 보조하는 운영 재원에 대해서는 상당한 공공 자원이 투자되는 것이 사실이고 그렇다고 했을 때 그 공공 자원의 투자가 가장 근본적으로는 사회복지 시설이 공공성을 요구받는 그러한 측면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그 민간위탁 운영이라고 하는 그 측면은 사실은 다양한 방식으로 그 장점과 단점이 지금까지 논의가 되어왔습니다. 그중에서 그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는 거, 왜 민간위탁 운영이라고 하는 것이 현대복지국가에서 제기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살펴보게 되면은 결국 복지국가의 위기라고 하는 거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민간위탁이라고 하는 것이 제기가 됐고요. 그래서 정부의 실패를 예방하고 효율성과 효과성을 갖다가 증대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측면이 있었고 또 하나의 측면은 민간에 위탁해서 운영을 함으로 해가지고 공공은 사실 두 가지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민간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전문성을 복지현장, 공공복지 현장으로 끌어들인다는 하나의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의 측면은 명시적으로 제기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민간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재원들, 여기 이 재원이라고 하는 것 물적 자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적 자원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런 재원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하고 있고 그러한 과정에서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을 기대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반면에 또 하나의 약점이라고 한다면 공적 서비스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회 서비스가 그 최종적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측면이 상당히 희미해지는 그러한 효과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아무래도 민간에서 영리적인 성격은 아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민간에서 그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서비스의 총 거래 비용이 상당한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지도 감독과 점검이라고 하는 것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불투명성이라든지 부패라든지 관리 비용의 증가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공공연하게 문제시되고 있는 그러한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했던 연구에서 나온 결과인데요. 공공성이라고 하는 건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제기를 해서 첫 번째가 형식적 공공성이라고 하는 측면과 내용적인 공공성이라고 측면이라는 두 개의 측면으로 나누고 재정 주체라든지 재정 책임이라든지 운영 주체의 측면을 보유한 공공성의 영역으로 그리고 나머지 투명성이라든지 민주성, 공개성, 책임성, 효율성, 효과성, 공익성, 공정성과 같이 다소 가치와 철학에 기반한 저러한 가치들을 갖다가 내용적 공공성으로 확인하고 있고요.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실제로 수연하기 이런 공공성의 요소를 현실 사회복지 영역에서 구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와 같이 한 4가지 정도를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국적 재정 책임, 공적인 운영 주체 혹은 운영 주체의 공공화, 그리고 공적인 통제 기전,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사자의 신분 강화. 이러한 것들은 단순히
전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투명성이라는 게 공정성뿐만 아니라 공익성의 측면이라든지 민주성, 공개성, 책임성, 효율성, 효과성의 측면까지 아우르는 공공성을 고려를 했을 때에는 빼놓고 갈 수가 없는 다양한 영역들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얘기를 오늘 제가 길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혁신이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공공복지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시의 경우는 찾아가는 동물주민센터 그리고 전국적으로 복지부가 작년 말 올해 초에 발표했던 행복센터죠. 행정복지센터라고 하는 이름으로 복지행정의 기본적인 최소 단위가 기존의 구 차원에서 동 차원까지 하향 내려가는 그러한 측면이 지금 현재 복지환경에서 주요한 변화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그거와 같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기존의 소위 신청주의라고 얘기하는 찾아오는 복지, 관에 찾아와서 복지를 신청하는 그 신청주의가 지금에 와서는 찾아가는 복지, 혹은 발굴주의라는 이름으로 변하고 있는 것이 또 역시 주요한 변화의 요인이고 이 두 가지 측면이 저희들이 사회복지 현장에서 혁신을 얘기해야 되는 주요한 이유 중에 이유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사회복지 시설 혁신의 내용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크게 저는 이제 두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물론 좀 더 다양한 측면들을 얘기할 수가 있고 여기에 뭐 더해서 얘기를 하자면 공공이 공공성에 강화를 하기 위한 공공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 재원의 마련이라든지 혹은 적절한 행정적인 지원이라든지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한 적절한 인력의 마련이라든지 그런 다양한 측면의 공공의 책임성이라고 하는 것도 물론 여기에 들어갈 수 있지만 지금 여기 모이신 분들은 주로 현장에 계시는 민간의 사회복지 전문가들이시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실제로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혁신의 내용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운영 혁신이고요. 여기는 혁신 사회복지 시설이라고 제가 이름을 지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인사혁신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운영혁신의 내용은 소위 혁신 사회복지 시설이라고 하는 걸로 크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중에 하나가 현장 몰입형 사회복지 시설이라고 하는 개념이고 두 번째가 운영방식의 혁신 모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대한 조직형 모형이라고 저는 분류를 해봤습니다. 물론 뭐 이 네이밍과 이걸 갖다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리고 이거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제가 토론 자료집에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걸 좀 보시면 되겠지만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몰입형 사회복지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뭐 이게 학문적으로 혹은 현장에서 전문가들에 의해서 완전히 동의된 어떤 개념이라고 하기에는 좀 낯설은 개념입니다. 현장 몰입형 사회복지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어떠한 커다란 조직, 뭐 법인이면 법인, 그리고 뭐 학교면 학교, 아니면은 실제로 시설을 지은 재단이면 재단, 그런 다양한 그 체계가 있고 그 체계에 고용된 현장 사회복지사들이 실제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래서 체계가 상당히 다층화되어 있고 그 안에서의 일정한 용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관료화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제기되어 있음으로 해가지고 생길 수 있는 비효율성 이와 같은 것들을 갖다가 좀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사회복지를 집행하는 현장 사회복지사들을 중심으로 사회복지 시설을 만들고 혹은 만들어진 사회복지 시설을 갖다가 운영하기 위한 운영권을 획득을 하고 그들이 주체가 되어서 시설에 대한 운영과 서비스의 제공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책임을 지는 그러한 유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 현장 몰입형 사회복지 시설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제가 개념적으로 제기를 하고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것이 어떻게 구현될 것인가라고 하는 걸 보면은 오히려 지금 뒤에서 제가 말씀드릴 대한조직형 모형에서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사회적 협동조합과 같은 방식을 띠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조직형 모형으로서의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협동조합 모형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굉장히 많은 사회적 기업들이 사회복지 현장에서도 운영이 되고 있고 그리고 다양한 서비스를 담당하는 기업 형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죠. 제가 이 사회적 기업을 대한 조직 모형으로 고려를 하면서 법적인 체계라든지 실질적인 설립 근거들을 갖다가 좀 찾아봤을 때에는 소위 공공에서 설립한 공공 복지 인프라를 위탁받아서 운영을 하는 주체로서는 상당한 한계가 있다는 것을 갖다가 좀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 건 사회적 기업의 형식상 특성상 실질적으로 영위를 추구할 수밖에 없고 이윤을 발생을 해야지 실질적으로 그 기업의
자격 자체가 유지가 될 수 있는데 저희들이 공공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윤을 발생시킨다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그 사회복지 공공복지시설이라든지 기관의 설립 취지와 목적에는 상당히 반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사회적 기업이 실질적으로 대한 조직으로서 위탁 운영의 주체가 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다. 혹은 좀 더 많은 검토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기업이 지금 현재의 그 대한 조직형 모형으로서의 의의를 갖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예를 들어서 그 지자체가 혹은 어떠한 특정한 복지기관이나 시설이 특정한 아주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어떠한 사회복지 서비스라든지 사회 서비스를 운영할 필요가 있을 때 그래서 그 서비스 특정 서비스의 그 제공 주체로서 계약을 하는 방식으로는 충분히 활동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대안적인 모형이 대안 조직으로서의 모형이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거죠. 이미 사회적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한 번쯤 다 고민을 해보셨을 테고 주변에 여기 사회적 협동조합의 형태로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또 심지어 이제 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것들도 모형들이 있기 때문에 이미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아시는 바와 같이 사회적 협동조합의 어떤 가치와 철학, 7개의 가치와 철학 자체가 상당히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투명성이라든지 민주성이라든지 공익성이라든지 공개성이라든지 이러한 측면에서 가치와 철학의 측면에서 굉장히 맞아떨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이 대한 조직으로서의 사회적 협동조합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거고요. 이게 굳이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그냥 협동조합이라는 개념이라고 하더라도 그 협동조합이 비연밀성이라고 하는 걸 명확하게 정관이라든지 규약에 명확하게 명시를 했다고 하면은 사실 사회적 협동조합과 비연밀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크게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역시 그 대안적인 조직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세한 그 운영의 지점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어떤 그 시설을 운영하는 주체로서 되었을 때 그게 어떻게 그 조직의 재생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기존에 일반적으로 많은 그 협동조합 같은 것들이 자생적으로 조합원들의 의지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고 조합원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철학을 공유하는 기반에서 조합이 만들어진다고 했을 때 그렇게 만들어진 사회적 협동조합 혹은 협동조합이 기업의 협동조합이 그 공공의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어떤 기관을 운영하는 데서 오는 그 운영 가치와 운영 목적에 있어서요 혹은 그 조직의 운영 원칙에 있어서의 어떤 충돌 그런 지점을 사실은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랬을 때 그거를 어떻게 그 개별 협동조합이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혹은 그거를 적절하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지점은 또 역시 그 주체들이 어떻게 그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들을 내부에서 만들어낼 것인가와 그런 과정적인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그 현장에서 사회적 협동조합의 모형을 가지고 어떤 시설을 운영한다든지 기관을 운영한다든지 혹은 그게 민간 소유의 기관이나 시설이 될 수도 있지만 공공에서 설립한 사회복지 시설을 운영한다고 했을 때 그 시설이 기존에는 자생적으로 조합원들의 그 자원을 그 각출해서 만들어진 그런 그 자본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었고 운영자금도 역시 그 조합원들의 그 재원에 의해서 만들어지던 것이 실제로 공공의 그 재원을 수혜를 받아서 운영하게 됐을 때 그 자생적인 운영 혹은 자생성 이거를 그 운영하는 과정에서 잃어버리지 않을 거라고 하는 조직이 어떻게 그 사회복지 시설을 위탁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한 이후에도 본인의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도 역시 그 조직 자체가 가지고 있는 커다란 과제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상당한 그 도전이 협동조합 자체에게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다양한 공익적인 성격의 그 가치와 철학들은 실질적으로 사회복지 시설을 운영하는 데 운영 주체로서는 상당한 대안적인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운영 방식 혁신 모형인데요. 운영 방식이라고 한다면은 그 실질적으로 그 어떠한 의사결정을 하는 방식이라든지 인사와 관련해서 채용을 하는 방식이라든지 어떠한 서비스를 누구를 주체로 제공할 것인가라고 하는 클라이언트 집단에 대한 규정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측면에서 어떻게 의사결정을 할 것인가의 문제인데요. 그거와 관련해서는 저는 이제 한 두 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소위
혁신학교라고 되어 있는 그런 모형을 하나를 좀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혁신학교라고 하면은 다 아시는 것처럼 서울시와 경기도가 경기도 교육청이 중심이 되어서 다양한 방식의 혁신학교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실험적인 단계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혁신학교의 핵심적인 요소는 결국에는 학교의 다양한 주체들, 크게 이제 부모와 교사와 그리고 이제 교장까지도 포함을 하죠. 이 주체들이 학교의 운영과 관련한 교육 과정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학생의 모집이라든지 그리고 뭐 급식이면 급식, 방과후면 방과후, 그리고 교과 과정에 대한 그 결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식, 다양한 그 주요한 의사결정의 내용들에 대해서 민주적인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용적인 공공성의 측면에서 공개성이라든지 민주성의 측면에서는 상당한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역시 혁신학교도 역시 그 자치성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지점인데, 그것이 또 역시 공공이 가지고 있는 특정한 공공사회 서비스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어느 수준까지 소화하고 어느 수준까지 타협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지점에서는 여전히 그 도전이 남아있는 그런 모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노조 활성화 모형인데요. 실질적으로 사회복지 현장에서 그 노조가 이미 결성이 돼서 운영되고 있는 활동하고 있는 그런 현장 기관이나 시설도 있지만, 대다수가 사실 노조의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찾아볼 수가 없고, 노사협의회조차도 제대로 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이 실질적인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노조라든지 노사협의라든지 이러한 그 사회복지 종사자, 현장 종사자들의 목소리가 조직적으로 분출될 수 있는 어떤 조직이 없다는 것이 결국에는 어떤 식으로 문제를 일으키게 되냐면, 실질적으로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을 담보하고 있는 주요한 종사자들, 윌선 그 라인워크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윌선 사회복지사에서부터 그 중앙관리자에 이르기까지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본인의 근로 조건이라든지 근로 환경, 그리고 주요한 의사결정, 기관의 운영과 관련한 주요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 등으로 해가지고 본인들의 그 근로 환경이라는 조건에 대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그런 비민주적인 구조가 고착화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복지국가 역사를 돌아보더라도 고도로 발달된 복지국가들의 경우에는 사회복지 현장 종사자들의 노조가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과 노조 결성률과 실질적으로 그 나라의 복지국가의 발전 정도가 일정한 정비례 관계를 보이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복지국가라고 하는 거를 앞당기는 하나의 과제를 고려를 한다면 또 역시 노조 활성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주요한 현장의 과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이런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노조 활성화가 이루어져서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그 기관이라든지 조직의 하나의 운영의 원칙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장려하는 다양한 제도를 갖다가 우리가 고려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거는 그러면 내가 노조를 만들기만 하면 되는 거야, 혹은 혁신학교 모형을 시설 운영에 반영을 하면 되는 거야 라고 하는 문제가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는 아무래도 서울시라든지 혹은 다양한 지자체들이 어떤 적신 의지를 가지고 이러한 거를 현장으로 끌어들이겠다, 이런 새로운 흐름과 그 경향을 새로운 경향을 현장으로 끌어들이겠다라는 정책적인 의지가 분명히 있어야지만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맥락에서 서울시가 고민하고 있는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혁신학교 혁신 사회복지 시설 인증이라든지 이러한 방식들을 갖다가 고려를 함으로 해서 추후에 시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일정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러한 방식들을 저희들이 고려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장 몰입형 사회복지 시설이라고 하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개념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사회적 기업 혹은 사회적 협동조합과 같은 그러한 조직에 대한 조직의 형식을 띄면서 운영이 될 때에 실제로 그 주체들이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현장 몰입형 사회복지사들이 주체가 되어서 조합을 결성하고 그 결성된 조합들이 대안적으로 그 시설을 운영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좀 결합을 해서 고려를 하시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점이 인사혁신과 관련한 부분이고요. 인사혁신과 관련한 부분은 사실은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고려할 수가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저는 여기서 핵심적으로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그거가 그 단일직급 호봉제라고 하는 한 가지의 인사혁신의 그 제도적 기제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거가 가능하기 위한 몇 가지 부수적인 정책적인 환경과 조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사혁신이라고 하는 거를 얘기할 때 단일 직급 호봉제가 무엇인가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어떠한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고 현실적으로 그게 이루어진다면 어떤 모양을 띌 것인가라고 하는 걸 갖다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단일 직급 호봉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사회복지 그 종사자들의 지급 체계 혹은 이제 그 급여 체계를 보면은 그 1급에서부터 5급까지, 1급에서부터 7급까지 급제가 있고 그 급별로 호봉제가 운영되고 있는 건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물론 이것도 나름대로의 역사적 맥락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장점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그것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의 문제점들이 기존의 현장에서 제기되어 왔고 그중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좀 뭐 표현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소위 그 재단이라든지 운영 주체에 의해서 관장이라든지 관리직이 채용되는 그래서 실제로 복지 현장에서 요구하는 전문성이라든지 현장의 경험이라든지 그런 자격 요건을 명확하게 갖추지 자격 요건에 대해서 고려가 충분하지 않은 그런 관장인지 관리직이 실질적으로 운영에 책임을 지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나오는 몇 가지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단일 직급 호봉제라고 하는 거는 결국 그 현재 직급별 호봉 체계를 갖다가 하나의 직급으로 사회복지사라고 하는 하나의 단일 직급으로 개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현장에서 사회복지 현장이 아니고요.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그 직군별로 봤을 때 제가 여기서 제기하려고 하는 단일 직급 호봉제에 가장 가까운 그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게 교사집단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교사들은 교사라고 하는 직급이 있고 그 직급 하에서 호봉이 1호봉부터 30호봉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예를 들면 뭐 수석교사라든지 교감, 교장 이와 같은 직책을 부여받는 것이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단일 직급으로 전환을 하되 사회복지 현장에서 우리가 있는 선임사회복지사 과장, 그다음에 부장, 국장, 그다음에 관장과 같은 그런 직책은 여전히 유지를 해야 되고 그걸 유지하는 것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일직급 호봉제의 핵심은 이게 단일직급 호봉제가 원하는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단일직급 호봉제뿐만 아니라 그 일정한 직책을 부여받기 위한 자격 요건을 갖다가 명확하게 하고 그 자격 요건을 엄정하게 적용하는 것이 같이 이제 이 쌍으로 운영이 되어야지 실질적으로 단일직급 호봉제가 현장에서 거두고자 하는 효과를 거둘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한 두 가지 정도 효과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관장이라든지 관리직이 낙하산 방식으로 운영을 하는 방식에 대한 현장의 불만을 해소하는 거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뭐 10년, 20년, 30년 그 현장에서 경험을 쌓는다고 하더라도 관장이라든지 부장 그리고 과장급의 중간 관리직이죠. 관리직과 시설장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가는 데에는 굉장한 그 문턱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턱은 단순히 뭐 제도적으로 뭔가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TO라고 하죠. TO 자체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고 그리고 그 TO를 복지 현장에서 마음대로 늘릴 수 없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20년 된 사회복지사가 많이 있으니 그러면 그 관장에 해당하는 정도의 직급을 늘리면 되는 거지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 보조금을 지급하는 그 체계는 그거를 실질적으로 허락하고 있지가 않는 것이 지금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일직급 호봉제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운영이 된다고 한다면 평사회복지사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떤 직책을 부여받지 않더라도 평사회복지사로도 20년, 30년 혹은 평사회복지사로 경험과 전문성을 축적을 하고 그리고 현장에 기여를 하고 은퇴를 할 수 있는 전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단일직급 호봉제의 하나의 의미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하나의 뭐 이런 그 방식으로 운영이 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직위와 직책이라고 하는 걸 저희들이 구분할 수 있을 거고요. 직위라고 하는 거는 사회복지 직급이라고 하는 거 안에서 직위가 뭐 지금 현재의 사회복지사 혹은 사원, 그 다음에 선임급, 과장급, 부장급, 관장급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해당 시설이나 조직 내에서 직책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부여할 수 있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원들의 경우는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들어올 테니까 사회복지사로 시작을 하겠지만 일정한 경력을 충족을 하게 되면 선임사회복지사의 직책을 부여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과장,
부장, 사무국장, 기관장, 시설장까지 직책을 기관으로부터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이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 내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직책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기관의 성격과 조직의 형태에 따라서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겠죠. 어느 조직의 경우에는 과장급 사회복지사가 2명, 3명이 될 수도 있고 어느 조직의 경우는 과장급 사회복지사 1명과 그 사원급 사회복지사 1명 그리고 시설장이 있는 그런 구조로 움직일 수도 있고 어떤 조직의 경우에는 부장급 자체가 아예 없이 시설장과 사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기관도 있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 직위라고 하는 것은 호봉에 따라서 그 일정하게 승급을 하게 되는 그러한 방식을 저는 고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밑에 직책 수당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건 제가 이따 좀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실질적으로 똑같은 그 호봉을 축적한 그러한 그 사회복지사 같은 호봉의 사회복지사이라고 할지라도 그 기관에서 직책을 부여받았느냐 부여받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일정한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그러한 모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지금 여기서 뭐 제가 직책 수당을 5만 원,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했는데 이거는 그냥 제가 순서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5만 원밖에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면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그거는 그냥 좀 눈 감아 주시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그림을 제가 이제 그리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지금 현재 그 우리 그들이 기대할 수 있는 몇 가지 기대 효과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간관리자라든지 시설장의 인사와 관련해서 그 무원칙적인 좀 제가 좀 표현을 강하게 했습니다. 전행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거고요. 이거는 또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정한 위에 올라야만 직책을 부여받을 수 있는 구조가 단일직급 호봉제의 주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아까 예를 들어서 관장이라고 한다면 제가 얘기했던 거에서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표에서는 20년이 그러니까 2150이 되어야지 관장급이 되잖아요. 그리고 관장급이 되어야만 직책을 부여할 수 있는 구조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21년 이상을 현장에서 경력을 쌓으신 분만이 결국에는 관장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 맥락에서 통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설 종사자의 경력 전망의 부재라고 하는 굉장히 고질적이고 지금 현재 사회복지의 그 미래를 상당히 질곡하고 있는 그 구조를 갖다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장 실제로 사회복지 저는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으니까요. 현장에서 우리 학생들의 사회복지 전망을 얘기를 할 때 점점 이 경력의 그 스팬, 이 길이가 점점 짧아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물론 좋게 얘기하면 나이가 그렇게 상대적으로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부장, 관장까지 올라가시는 분이 있다는 건 상대적으로 좋은 지점이지만 그걸 갖다 또 다른 천에서 다른 한편으로 얘기하자면 관장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관장이라고 하는 것도 법인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그 다른 요소들이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맥락에서 사실은 그런 경력 전망이 없다는 것은 그 우수한 인재들이 실제 사회복지 현장으로 올 수 있는 그 이제 상당한 그 문턱으로 작용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 실제로 그분들이 계속해서 사회복지 현장에 남아서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고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속적으로 현장에 남아서 그들의 전문성을 갖다가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만드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서 보여드린 표는 지금 맨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이 현행 그 2016년 그 사회복지사 이용시설의 지급체계를 제가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지금 여기 있는 거는 이 142만 원이라는 이거는 시작점은 전부 똑같이 지금 되어 있는데요. 이 시작점은 아시는 것처럼 그 5급 사회복지사들이 그 9급 그 공무원의 98% 지금 적용을 받고 있는 거죠. 그 급여를 그대로 가져온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지금 현재 현행 체계는 그렇죠. 사회복지사로 시작을 해서 150부터 뭐 25급까지 쭉 가고요. 그 다음에 그게 이제 5급, 그 다음에 4급, 3급, 2급, 1급 해가지고 또 직급마다 다 그때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리고 보통 이제 그 사회복지사로 시작을 해서 한 3년을 채우고 나면 선임 사회복지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다면 지금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고 있는 그림은 사회복지사로 그 시작을 해서 4년 만에 선임이 됐고요. 그 다음에 5년 만에 과장이 됐고, 그 다음에 다시 또 8년 만, 8년,
8년이 지나서 8년 만에 부장이 되고 다시 또 4년이 지나고 나서 관장이 된, 그래서 될 수 있는 자격 기준을 탁탁탁탁 치고 올라와서 정말 이제 관장이 된 그러한 케이스의 급여 체계를 지금 제가 여기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장 1호부터 시작을 해서 관장 16호부터 시작을 합니다. 16호부터 시작을 해서 30호봉까지의 과정들이 그 급여 체계가 지금 현재 사육 현장에 들어와서 나갈 때까지의 급여 체계 중에서 가장 좋은 그 코스를 타고 가시는 분들이 받을 수 있는 급여 체계가 지금 현재 이 급여 체계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몇 가지 안을 제시를 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의 안이 지금 이러한 직급별 그 체계를 갖다가 무시하고 이 1.32% 142만 1,000원이라고 하는 그 사회복지사 1호봉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저 142만 원이라고 하는 거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구급공무원 1호봉의 98%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호봉의 승급률을 지금 현재 구급공무원과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4.7%, 4.8% 그 승급 호봉 승급률은 현재 그 공무원들에게 적용되고 있는 구급공무원에게 적용되고 있는 호봉 승급분이고 이 호봉 승급분이 그대로 적용이 되었을 때 지금 현재 이와 같은 그림을 저희들이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A안에다가 직책수당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제가 포함한 이 안은 어떤 안이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책에 따라서 5만원, 10만원, 15만원, 20만원 혹은 5만원, 10만원, 20만원, 30만원이라는 직책수당이 포함이 됐을 때의 그림이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시면 여기하고 5만원 차이가 나고 여기하고 10만원 차이가 나죠. 그래서 그 직책수당을 일정하게 부여했을 때의 급여체계가 현재의 급여체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B안의 경우에는 제가 아까 좀 다른 그림으로 기준으로 삼았던 교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사들의 급여 체계가 시작은 교사들은 시작하는 이 1호봉 급여가 지금보다 이거보다는 훨씬 더 많은데요. 그 다음에 교사들이 또 하나가 저는 이걸 하면서 처음 알았는데 저희 문화와 자연도 전부 다 교사들인데 이 호봉 승급률이 다른 어떠한 직종보다도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떤 구조냐면 1년에 3%씩 그러니까 호봉이 증가함에 따라서 3%씩 계속 증가하고 그것이 40호봉에 이르러서도 그닥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일반 공무원은 이제 이게 1% 미만으로 돼가지고 완전히 포화가 되고 나서 0.9%로 쭉 내려가는 그런 구조인데 교육공무원의 경우에는 여기까지 가는 걸로 지금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거를 적용했을 때 급여 체계가 대략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현재의 급여 체계를 보시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제안하는 거에 가장 가까운 거가 이 급여 체계입니다. A 안에다가 직책수당을 갖다가 포함한 그 급여 체계인데 그 급여 체계를 보시더라도 실제로 이 차이라고 하는 것이 그닥 크지 않다고 하면 너무 후하게 얘기라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너무 박하게 얘기라고 있는 건가요? 그닥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이거를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1인당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40년을 한 사람이 사회복지사가 시작부터 시작해서 40년 은퇴할 때까지 시간을 거치고 나면 어느 정도나 그 급여가 차이가 날까지를 계산을 해봐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그 35호봉 사회복지사가 지금 현재 344만 원을 받는 반면에 지금 이 구조에서는 그 직책을 관장까지 올라오신 분은 394만 원을 받게 되고 관장을 아니고 평사회복지사로 35호봉이 되신 분은 364만 원을 받게 되는 그러한 구조로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게 교사일 때를 갖다가 제가 그냥 한번 보여드린 거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있는 여기에 있는 이 그림을 보시면 지금 여기 있는 이제 이 네모난 것이 교사의 급여